제 친구 중에요, 잭이라고 있습니다. 잭 조인데요. 고등학교 때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지난 7월 4일 이 친구는 가족과 함께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낚시도 하고 오늘 점심에는 또 랍스터도 먹었더군요. 굳이 제가 이 친구에게 직접 듣지 않아도 제 방에서 1분이면 전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가까이에 사는 동네 친구처럼 말이죠.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 즉 SNS 덕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SNS 하나면 전 세계에 있는 누구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SNS에 올린 개인정보가 나를 공격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어떤 여성의 집과 회사를 알아낸 다음에 스토킹을 한 사건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프라이버시 정보가 아무런 제약 없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이 양면성을 두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What the software thinks is the 저는 올해로 경력 18년 차가 된 보안 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질 때마다 여기저기서 찾아주시는 편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점점 그 횟수가 많아져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또 떠들썩한 일이 하나 있었죠.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가입자의 절반이 넘는 수죠. 2,800만 명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해킹돼 노출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현재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구속된 총책과 심부름센터, 일명 흥신소 업자가 개인정보 가격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15만 원에, 병원 기록은 4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들이 1년 9개월 동안 얼마나 벌었을 것 같습니까? 1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업체가 아니고 현재 3,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유출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의 한 보안 회사가 선정한 역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목록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은 무려 4건이나 됩니다. 1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2년 전 대형 카드사 3곳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나요?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만 1억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년 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김명희 씨. 피해액만 4천만 원이 넘는다. 검찰을 사칭한 사기범은 통장에 있는 돈을 20여 차례에 걸쳐 인출했다. 이때 걸린 시간은 30분이 채 안 됐다. 맨 처음에 안 믿었죠.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보래. 좀 그쪽에 담당하는 검찰관을 바꿔주겠대요. 보이스피싱 일당은 김 씨에 관한 개인정보를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었다. 71년 6일생 본인이 맞습니까? 작년에 이제 선생님 명의로 은행하고 은행 계좌가 신규로 개설이 되었던데요. 추후에도 이제 선생님 명의로 이제 다른 은행에서 다른 대포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는 상황이시고요. 제 개인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고 알면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서 산업은행에 뭐 예금이 얼마 있고 원 단위까지 자기 예금을 모르잖아요. 근데 대략은 알잖아요. 이제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날이 언제고 뭐 회사가 어디 근처네. 그러면서 이제 적어서 그때 넘어갔어요, 제가. 개인정보를 이용한 전화 사기에 김 씨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 사실을 깨닫고 은행에 연락했지만 통장에 남은 돈은 3천여 원에 불과했다. 피해 사실에 대한 그 과실 증명을 은행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과실 증명해야 돼요. 그냥 저 같은 일반 개인이 과실 어떻게 증명을 해요? 저도 되게 궁금하죠. 그 제 개인정보 어떻게 다 유출이 될 건지 진짜 궁금해요.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 등 집계된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 건수만 총 16,000여 건. 피해액만 1,070억 원에 달한다. 매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까지 심각한 상황.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우리는 실제 해킹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다. 일명 스마트폰 스미싱. 악성 코드가 설치된 문자 메시지를 클릭한 순간 해커가 스마트폰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각종 문자, 대화 앱, SNS 등으로 나눈 은밀한 이야기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유출되고 있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도 실시간으로 음성과 영상으로 전달된다. 이 도청 기능은 스마트폰이 꺼져 있어도 작동이 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무선 인터넷에 접속된 PC는 해킹에 쉽게 노출돼 있다. 인터넷이 연결되는 순간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해커는 손쉽게 감시할 수 있다. 내가 접속한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는 물론 민감한 신용정보까지 내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는 것이다. 공개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의 이제 주고받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만난 피해자는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주민등록 번호와 월급 날짜, 주거래 은행까지 알고 접근해온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개인정보 유출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하나로 뭉쳐서 대출 사기 등의 제2의 범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기 손을 안 드신 분은 1억 건 안에 안 들어가 계신 겁니다. 굉장한 운이 좋으신 분이고요. 예, 그러면 어떤 정보가 유출되셨었나요? 스마트폰 번호요? 네, 드십니까? 아, 이메일, 네? 아, N사의 비밀번호요? 네. 혹시 궁금한데 보안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도 이런 해킹 관련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긴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예, 그게 보안 전문가 맞죠? 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서 집에 인터넷이 이상해졌다고 전화가 온 겁니다.
뭐 어디에 접속을 하려고 했더니 자꾸 뭐 이상한 거 뜨고 자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오고 뭐 계정이 잠겼으니까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라고 자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그냥 한번 있어봐라라고 퇴근해서 살펴봤더니 공유기가 해킹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기기들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트패드라든가 노트북, 스마트폰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뭐 공인인증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인터넷 뱅킹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을 넣어놓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아찔해진 것이죠. 그러면 과연 개인정보 유출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한국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전 세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2011년 2억 2천만 건에 달했던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해 9억 6천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제 전 세계의 골칫덩어리입니다. 지금부터 좀 더 아찔한 그림을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 속에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영장 모습이죠. 어머님들이 열심히 수영을 배우고 계시네요. 이곳은 미용실입니다. 이발을 하러 온 청년과 파마를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곳에서는 곤히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는 음식점인 것 같죠? 손님이 한 명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이런 영상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계십니다. 한 러시아 해커가 CCTV를 해킹한 겁니다. 무려 90여 개 나라에서 해킹한 CCTV 영상들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신이 만든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해킹된 CCTV 개수는 200개가 넘습니다. 이것도 지금 많이 준 겁니다. 게다가 현재 촬영되고 있는 집이나 수영장, 미용실 등이 위치한 지역이 어디인지까지도 표시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CCTV가 이렇게 해킹을 당하는 순간에 나를 감시하고 또 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즉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나를 지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두려운 사실이지요.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켜낼 수 없을 만큼 해킹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금전 유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박람회 현장. 최신 전자제품들 사이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드론이다. 항공 촬영, 무인 배달 서비스 등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최근 드론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의 연설 현장. 의문의 드론 한 대가 그녀 앞으로 떨어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빠른 속도로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무게 10kg 정도의 드론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드론의 조종부터 추락까지 이 모든 것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 특정인을 노린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카이스트 김용대 교수의 도움으로 드론 해킹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기존의 작동 방식으로 드론을 이륙시켰다. 그리고 무선 조종 방식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드론이 비행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잠시 후 드론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드론의 주파수를 방해하는 소음을 발생시키자 드론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했다.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던 드론은 결국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리가 켜지면 드론이 더 이상 조종 불능 상태에 빠져서 컨트롤러로 조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드론의 GPS 신호를 조작해 보기로 했다. 간단한 코드를 입력해 드론의 신호를 변조하자 설정된 방향과는 전혀 반대로 빠르게 주행하더니 추락한다. 드론과 인공위성이 주고받은 GPS 신호를 해커가 임의적으로 변조해 위치를 교란시킨 것이다. 현재 나와 있는 출시되어 있는 드론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정도의 안전성을 보장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해킹 기술 역시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카 역시 해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도로 위에 있는 자동차가 해킹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해킹을 당한 차량은 운전자의 의지와는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오디오, 차량 와이퍼는 물론 운전까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운전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자 해커는 차량의 문을 잠그고 속도를 높였다. 그리고 브레이크 작동을 정지시켜 운전자를 심각한 위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이번 해킹으로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는 140만 대를 전부 리콜했다. If you look at what this will do with IoT, similar concept. As we connect more devices,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y're secure. You want to make sure that that specific device has the right type of security in it, and then you want to make sure if that leaves your building that you've also secured that channel. So this gets into this concept of being able to protect the data. 무시무시하시죠?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보다 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의료기기가 해킹을 당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의료기기 해킹의 심각성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일상을 담은 정치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죠. 누군가가 대통령의 심장박동기 일련 번호를 알아낸 뒤에 그걸 통해서 해킹을 한 겁니다. 2007년에 심장박동기 이식 수술을 받았던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해킹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I knew from the experience we'd had and the necessity for adjusting my own device that it was an accurate portrayal of what was possible. 미국의 저명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 미코 히포너는 인류가 10년 안에 해킹으로 인한 살인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교수님과 같은 정보 보안 전문가가 아니라 저 같은 한 개인이 과연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이 정보 보호를 시작할 수 있을지, 어떤 그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보안을 전공하는 또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는 보안 기술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안전하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보안 전문가인 제가 그나마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황과 두려운 미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사물 인터넷 시대, 즉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초연결 사회, 사물 인터넷 시대라는 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과거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할 때 우편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1800년대 전화기가 발명되면서 음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시대가 시작됐죠. 그리고 1940년대가 들어오면서 컴퓨터가 들어왔고 데이터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컴퓨터가 손으로 들어왔죠.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노래를 듣는 건 기본이고요. 은행 업무도 보고 지금은 건강 관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요, 이런 스마트폰이나 PC 정도가 아니고요, 냉장고라든가 자동차, 빌딩 같은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모든 사물을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초연결 사회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많은 정보와 기계들이 인터넷이란 것 하나로 연결되다 보니까 모든 곳에 보안이 뚫려 수많은 개인정보가 일순간에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편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이 초연결 사회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 걸까요? 답을 찾고자 사물 인터넷 각축장이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 IT 신기술의 성지, 미국 실리콘밸리를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첨단 IT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사물 인터넷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그리고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최신 스마트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한 가정을 찾았다. 1년 전 집안에 도둑이 들어 많은 피해를 본 제시. 그 후 그녀는 집안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집안의 현재 상황과 문의 잠금 상태는 언제 어디서든 확인이 가능하다. The last door that was open was my backyard door. It's everything that happened basically today from the time that I left. I set the alarm. Once the alarm rings, then they call us and say, oh, is everything okay? Are you home? Do you want us to dispatch the police? 하지만 또 하나의 걱정이 있다. So another thing that comes with it is 바로 가족들의 사생활이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just covering it when we're home or turning it off when we're home. But just sometimes we forget. So that's the hard part. It's hard to tell, you know. We just kind of trust that no one would do that. 최신 사물 인터넷의 원천 기술을 볼 수 있는 센서 박람회가 열렸다. 20여 개국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사물 인터넷 관련 업체만 400여 곳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기술 중 하나는 무인 경비 로봇이었다. GPS 센서로 자동 위치 정보를 파악해 주변의 사물들을 인지한다. 카메라, 냄새, 열 감지 기능까지 탑재돼 있다. 특히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두운 곳에서도 사방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가장 큰 특징이다. 덕분에 경비가 취약한 야간 시간대의 활용도가 높다. So we use 360-degree video. With the video, we also have thermal cameras. So all of that is we're analyzing the information so that we can look for people, we can look for license plates, we can look for signals. So when somebody walks into an area and they have their Wi-Fi device, I can detect that device as well.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 이 작은 센서가 사물 인터넷 시장을 선도해낼 열쇠를 쥐고 있다. So this is an example. There's a chip in the card, but it has a full cryptographic engine running in it. So if this chip, instead of being in this card, was embedded in a medical device, in a product, something else that was being shipped, you could authenticate it, and we can actually touch and get messages from the cloud if we want. But the whole interaction was a public key handshake from the chip. 이처럼 작은 센서 안의 보안 기술은 실제로 다양한 장비에 탑재가 가능하다. 휴대폰으로 누가 잠글 수도 있고 누가 저걸 훔쳐가려고 그러면 알람 울려주고 그다음에 저 위에서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감지해서 이게 잘못 출발하는 거 막아주고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스쿠터에서부터 애들 장난감 또 크게는 뭐 자동차나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어떤 IoT 센서들이 활용되고 있었고요.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쓰면서 모든 업체들이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나 아니면 시큐리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보안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초연결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자동차, 에너지, 운송, 자동 시스템 중심으로 연결된 사물 인터넷 기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텐데요. 적게는 2020년까지 240억대에 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많게는 500억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인정보 유출 또한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결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통로는 더 많아지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IBM이나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러한 초연결 사회에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에서 일반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키는 거야, 알아서 잘 관리하세요, 이런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약자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정부가 나서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됩니다. 네, 사물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 개인정보 유출의 정도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에 사실 겁이 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운 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초연결 사회로 대변되는 이 트렌드를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을 이미 타고 있다면은 그냥 무작정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꽉꽉 싸매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우리는 이미 보안 문제를 위해서 CCTV를 여기저기 다 설치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문제를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또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서진수 대표의 강의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김승조 교수님의 훌륭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15년째 다양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전문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지난해 이맘때였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였습니다. 당시 사망자만 무려 38명이나 나왔고 금전적인 피해도 약 6조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보건당국은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나면 그들을 한 명 한 명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그 감염자들의 위치 정보를 파악해서 감염자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파악되고 관리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소중한 그 38분의 목숨을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개인정보는 잘 활용하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막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평소에 이런 페이스북이나 또는 블로그 같은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저런 개인적인 정보를 SNS에 이렇게 올리고 노출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케냐인데요. 최근 케냐에서는 저렇게 SNS에 올린 정보를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활용이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현장 함께 보시죠.
아프리카의 케냐. 이곳에서 가난한 시민들은 대출을 받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신용 등급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에게도 대출의 길이 열렸다. 바로 그들의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덕분이다. 평소 이용하는 SNS나 모바일의 활용 정보에 따라 신용 등급을 책정한 것이다. 그들이 SNS상에서 어떤 단어를 이용해 글을 작성하는지,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지를 분석해 개인의 성향을 파악한다. 희망, 사랑, 평화, 도전 등의 긍정적인 단어를 주로 사용하면 신용도가 높게 평가된다. 또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한다. 실제 SNS를 활용한 대출 결과 연체율은 23%나 감소했다. 요리사 키누띠아 씨 역시 최근 이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값비싼 식기를 구매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다. And it's also less of a hassle because at 8 to 9% interest on a 42-day loan is quite easy to maintain and quite friendly. And then the repayment plan, you can pay in small amounts even before the scheduled payment dates. 최근 국내에서도 한 핀테크 업체가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기존 신용정보가 아닌 SNS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SNS에 올린 글에서 특정 단어를 추출해 개인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국내외 심리학계에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기법이다. 서진수 대표가 직접 본인의 페이스북 분석을 의뢰했다. SNS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소 개인의 긍정적인 부분은 물론 부정적인 면까지 총 5가지 성향을 알 수 있었다. 서 대표는 개방적인 성향이 높았다. 개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은 신용 평가 시에 좋은 점수를 가점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주로 작성하신 글은 현실, 경험, 상상, 즉 개방성의 하위 요인인 공상이라는 그 단어에 포함이 된 겁니다. 높은 신용 등급을 원하는 은행에서 외면받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비록 신용 등급이 낮아도 또는 신용 등급이 생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우량한 채무자인지 불량한 채무자인지를 발굴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개인정보를 활용한 혁신은 의료업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민감한 의료 정보는 환자의 동의를 구한 후 수집이 가능하다. 건강검진 하나만으로도 환자의 수많은 생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과연 개인의 의료 정보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을까? 환자들의 의료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소화기내과 전공의 박효진 교수. 그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들의 질환과 관련된 빅데이터 수집에 공을 들여왔다. 쭉 축적된 매년 또는 경년으로 검진받는 그 회사 직원들의 유소견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회사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어떤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대장 내시경 결과를 연령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세대에 따른 대장 용종의 차이도 분석할 수 있었다. 기존에 데이터화할 수 없었던 영상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대장 용종 절제술을 받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5년 후에 대장 용종의 누적 발생률이 10% 정도로 차이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활용되는 환자들의 개인 의료 정보는 사전 질병 예방이나 맞춤형 건강관리 시대를 준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국내 유수의 대형 병원에서도 빅데이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저희가 환자의 성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진료를 줄일 수 있고 또 어떤 약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성향들을 분석할 수 있어서 환자 개개인의 어떤 복잡한 요즘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환자나 병원이 비용을 다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평상시에 제가 SNS에 올린 일상적인 저의 얘기와 관심 있는 기사들을 통해서 저의 신용도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 사실 놀라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SNS를 활용한 대출은 케냐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에서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정보 활용으로 가능해진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루에 5억 장의 사진과 그리고 1분에 100시간 이상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처럼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그런 데이터를 넘어서 사진이나 동영상, 소리 같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빅데이터 시장의 규모를 전망한 그래프입니다. 내년에는 53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61조 원대의 거대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는 이 빅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카드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일본 오사카. 한 초밥집을 찾았다. 회전 초밥 전문점인 이곳에서는 과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끊임없이 돌고 있는 수십 가지의 초밥. 어떤 초밥을 먹어야 할지 항상 고민스럽다. 손님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초밥을 고르는 순간 그들의 개인정보가 자동 수집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お客さんがどのお皿を取ったのかでそのお皿はマグロだったのかハマチだったのかっていうのが分かるようになっておりましてそのデータを積み上げていくことで、お客さんの嗜好に合った商品を毎日提供ができるっていうような形でシステムを作っています。 덕분에 가게 매출이 오르고 손님도 늘었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게 되자 가게의 원가 절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손님을 위한 서비스로 제공됐다. 1回10円的な結構スシロー来るからしょっちゅう来る人やったらねいいかも 1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의 한 온천 마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랜 경제 불황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곳이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そのデジタル券ですのでチェックインの時にもうピッと発見したらもうそれを持ってどんな服でも自由にすぐに外湯巡りができるというふうに変わりました。外湯券だけじゃなくて他にいろんなそのお客さんの行動が手に取って分かる。 밤이 되자 온천 순례 패스를 이용하려는 관광객들이 부쩍 눈에 띈다. 그들 모두 온천탕에 들어갈 때마다 바코드를 기계에 찍는다. 그 결과 마을에 있는 7개의 온천탕에 몇 명의 손님이 입장했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 今これぐらい程度入ってる。なるほど。うちの旅館だったらどこのお風呂の利用が多いとか、そういうデータがどんどん溜まってくるのでね、旅館としてのいろんな、お客さんの案内とかいろんな戦略に役立ってるとかいろいろありますね。 기노사키 온천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빅데이터 정보 시스템실. 관광객의 빅데이터는 마을의 경제 불황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됐다. 손님이 많이 유입되는 시간을 분석해 그에 맞는 마케팅을 기획하고 제공한 것이다.
この時間限定の、温泉が安く入れるというそのチケットを出したそうなんですね。実際にその外湯券をその安いのを出したらですね好評だそうで。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천탕. 손님들에 대한 분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것이다. 이 결과를 만족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다. 손님들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いやこういう感じでみんな浴衣で下駄履いていろんな温泉回って楽しかったよっていう話聞いただけで。おしゃれでいいやんな。そうですね。これは初めて 예, 소밥 가게와 온천 마을 모두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했습니다. 가게는 손님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은 그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최근 빅데이터 시장에서 주목받는 분야가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유전자 DNA입니다. 이 인간의 유전자 DNA를 수집하기 위해서 세계 굴지의 기업인 구글 그리고 삼성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권력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덕분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세계 최대의 가전 쇼가 열렸습니다. 이곳의 중소기업 간에 핏빛이라는 업체가 스마트 밴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스마트 밴드를 손목에 차면 사람의 생체 데이터가 측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 칼로리 소모량, 그리고 하루 운동량, 그리고 잘 때 이 수면의 질까지 모두 측정한 후에 관리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핏빛은 이뿐만 아니고 인간의 모든 생체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로 무장한 핏빛의 상승세는 정말 무섭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무려 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금액이네요. 저희가 최근 요 몇 년간 가장 많이 들어온 단어 중 하나가 빅데이터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워낙 인터넷 연결도 빠르고 또 IT 강국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제가 이 명견만리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여러분들께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소스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요. 구할 수 있는 데이터도 많이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시장의 흐름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개인정보 규제가 빅데이터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행히 지난 6월 30일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얼마든지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데이터의 창고를 열어준 것입니다. 예, 여태껏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개인정보 활용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건 맞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단순히 보안을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존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잃어버리면 소비자들은 다 떠나가고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기업들과 시민들이 서로 어떻게 신뢰를 쌓고 있는지 미국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찾았습니다.
이곳 시민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한데요. 그래서 기업들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핀테크 업체에서 금융 피해를 당한 데이비 씨를 만났다. 그는 자신의 온라인 계좌에 있던 돈이 모두 사라지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But how I found out is because when I logged in, all of my money was gone and someone else's money was given to someone else. So it's like, what did I do? I don't know what I did. 그럼 미국 기업은 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할까? But luckily in the US, banks are really on the consumer side. So when the consumers have an issue with chargeback or fraudulent charges, they're going to be able to investigate for you. 미국의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집단 소송으로 맞선다. 그래서 기업들 스스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절실해졌다. 규제가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사용자가 알아서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해야 된다, 내 계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뭐 주기적으로 바꾼다든지 알아서 보호를 해야 된다에서 기업이 알아서 보호를 해야 된다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는 미국 사회의 분위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에서 비롯됐다. 시민들은 평소 인터넷상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지 직접 평가했다. 신뢰를 잃은 기업들은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았다. 결국 생존을 위해 기업들도 변화해야 했다. There's no regulation about that. Yeah. But how can privacy survive in the IoT era? Well, I think it depends on what we want to do, right? I mean, we need to demand that these technologies be made secure. Customers have a lot of power, especially if they want to band together. The iPhone is much more secure than it was when it first came out. Or to law, that was Apple responding to the needs of its customers, and those needs pointed it towards building a much more secure product.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기업이 끊임없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유는 그들을 감시하는 시민 개개인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 덕분에 기업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야, 활용하는 거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고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만 한다면 프라이버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즉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프라이버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나의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신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 개인정보를 공유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선택의 권리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프라이버시를 공유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